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라라이 필딩의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라라이 필딩은 임상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가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스에서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페퍼다인 대학교 객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그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합니다. 그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반대로 마음의 빗장을 걸거나 극도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한 계속 그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려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홀로서기란 통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일, 지난 과거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내 감정과 생각, 행동은 뜻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정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관찰하고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감정 기복과 자기 비난, 지나친 의존과 예민함으로 매일매일 흔들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잡고 잃어버린 균형 감각을 되찾아 원하는 삶을 향해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 2장,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 걸까? 3장, 흔들리는 순간 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 4장, 그가 무례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5장, 나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적, 부정적인 생각 습관. 6장, 내 감정의 패턴을 아는 것이 먼저다. 7장, 가장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세 가지 감정, 무기력, 우울, 불안. 8장, 후회와 오해만 남기는 감정 기복에서 탈출하는 법. 9장,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10장, 애쓰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 11장,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 12장,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아끼고 돌보기 위한 12가지 심리 레슨. 13장, 홀로서기 훈련.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M1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지요. 그런데 내 눈에 쉰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지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의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요.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그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의해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지요.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나는 너무 나약해라거나 저 따위로 행동하다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같은 것들이 감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세요. 감정이 나와 타인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나요? 화를 내면 나약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정확한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굳이 나를 무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났네 하고 담백하게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소용돌이 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불쾌와 유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하지요.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불교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6사람이 모여 코끼리를 가운데 두고 설전을 벌입니다. 코끼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몸통을 만지며 말합니다. 이건 거칠고 거대한 벽 같은 짐승이라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이빨을 만지며 응수합니다. 아니야, 쌍처럼 날카로운 동물이야. 세 번째 사람은 코를 만지며 이렇게 말하지요. 둘 다 틀렸어. 이건 뱀 같아.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나무같이 둥글고 높은데 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귀를 만지며 아니야, 꼭 부채 같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람은 꼬리를 붙들고는 다 틀렸어. 이건 밧줄 같은 동물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자기가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며 말싸움을 합니다. 이 우화는 시야가 한정적이지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육받은 내용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감정을 구분합니다. 그 근거가 자기 경험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한번 편견이 자리 잡히면 사람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 모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편견의 근거에서 감정을 판단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 감정은 에너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그 고리를 끊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끊기는커녕 약화시키는 것조차 힘들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지요.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 챙김에서 명상을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할수록 관찰하는 나의 힘이 세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그것을 살피게 되고 즉각 반응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어느 때는 내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닌 듯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자니 의도치 않게 불쾌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노예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감정을 주체적으로 잘 조절할수록 인생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 분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전기 충격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아치드 베커 박사는 2016년에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베커 박사는 4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게 했는데, 참가자들은 모니터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바위 중 하나를 골라 뒤집었을 때 뱀이 나오면 약간의 전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참가자 입장에선 뱀이 없는 바위를 뒤집어야 하는 게임이었죠. 그리고 게임의 수준은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첫째는 뱀이 없는 바위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전기 충격을 받을 확률이 0%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둘째는 무조건 뱀이 나와서 전기 충격을 받을 확률이 100%에 가까웠지요. 마지막으로는 언제 뱀이 나올지 모르는 그 규칙 또한 끊임없이 바뀌도록 조정해서 참가자들이 전기 충격을 받을지 말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무조건 전기 충격을 받은 그룹보다 전기 충격을 받을지 말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룹의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베커 박사는 사람들이 전기 충격보다도 더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결과라도 예측이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 대비할 수 있지만,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통제의 범위 바깥에 있다고 여겨서 불안감을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듯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무척 꺼립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나쁜 애인과의 연애를 끝내지 못하고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하더라도 그 지옥의 풍경은 익숙하기에 견딜만 합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어쩌면 불확실성을 마다하는 인간의 성향상 익숙한 지옥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윗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부모가 살던 대로 살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직업, 배우자, 가치관 등 모든 것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더 힘든 점은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선택의 자유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바스 카스트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속박의 상황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속박의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상담실에는 선택의 문제를 대신 풀어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제 성격상 A와 B 중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남편과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사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없습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저마다의 답이 있을 뿐이지 옳은 답은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가 대신 결정해 주는 순간 그의 자존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현명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든 스스로 내린 선택입니다. 그 성장의 기회를 제가 빼앗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사실 묻는 사람들조차도 저에게 특별한 대답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 말을 따라 결정하면 책임을 덜 져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기대보다 못 미쳤을 때 내 상담사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됐네, 실망스럽군 하고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진다면야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변명은 중독되기 쉽습니다. 주변을 돌려보면 끝없이 변명을 앞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상사 때문에를 연발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그들의 말을 따른 것조차도 자기 선택입니다. 삶을 온전히 자기 책임하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씁쓸한 결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잘못의 책임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만 늘어날 뿐이지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피해갈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인생을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의미와 허무, 무기력, 우울, 불안이 남은 삶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서기 팁. 내 안의 상처를 현명하게 대하는 법. 누구나 마음속에 건드려지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가 자극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튀어나오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문제의 원인을 눈앞에서만 찾지 말고 내 안에 오래된 승객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라는 승객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승객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독하고 견고할지라도 승객은 절대 내 차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응하는 습관화된 패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오래된 상처를 현명하게 어루만지는 방법도 결국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홀로서기 팁.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한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습성으로 인해 자꾸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강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꾸 고치고 보완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세요. 자기 탓을 멈추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부모님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일 때 진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나를 대할 때는 좋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다루듯이 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엄격한 판사의 눈이 아닌 어린아이를 대하는 따뜻하고 바른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사람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다룰 때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